이해해야 될 것은 어떻게 이게 학습이 되느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모든 딥러닝의 시작은 이제 이런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인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의 경우, 그때 우리가 층이 몇 개냐라는 걸 얘기할 때 층을 어떻게 세요? 이건 몇 층짜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웨이트하고 인풋까지를 합쳐서 한 레이어로 봅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퍼셉트론으로 보면은 퍼셉트론은 층이 하나 있는 거죠. 인풋과 아웃풋이 있지만은 인풋 아웃풋을 다른 층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인풋과 웨이트.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가 이제 한 층인 거죠. 그래서 2층 신경망. 그래서 오 교수가 일을 좀 많이 한 거는 2층 신경망 시대에 이제 그거의 학습 이론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바람에 딥러닝의 학습 이론을 별로 안 했더니 이제 좀 요새 안 알아줘. 그래서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너희 이런 거 몰랐지? 그래서 내가 옛날에 2층 신경망에 대해서 해놨는데 딥러닝에도 이런 거 쓸 수 있어라고 좀 얘기를 지금이라도 논문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글씨, 그러니까 보통 USPS 데이터라고 하는데, 제가 그 벨랩에서 일할 때 이제 뭐 저희의 보통 사바티카를 가면은 이제 그쪽에서 체제비를 대고 뭐 자기가 가지고 가는 돈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돈을 댄 사람이 이제 여러분이 뭐 이제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얀 루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그룹에서 그 당시에 이거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르넷이라고 하는 그 지금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조를 이제 그때 거기서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 우체국이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포스트 오피스의 이제 USPS의 그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서 이제 핸드리튼 캐릭터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 보통 95% 정도 나왔어요. 일반적인 알고리즘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든 뭐든. 근데 이 르넷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서 98%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이제 사람하고 같은 수준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세계적으로 처음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얀 루쿤이 그 당시에 이제 꽤 유명해지고 존경받고, 그때는 얀 루쿤도 뭐 이제 30대 초반에 젊은 사람이고, 나도 이제 조 교수 같대 가지고 같이 비슷한 나이대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삼성에 와 있는 세바스찬 승이 사실은 뭐 리서치는 같이 파트너였는데 돈은 이제 얀 루쿤이 되고, 그래서 이제 세바스찬이 자기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이론 물리 연구팀에 있었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은 이제 얀 루쿤한테서 쟤하고 나 같이 일하는데 너 좀 돈 좀 대줘 그래가지고 가서 같이 일을 했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샘플 데이터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어떤 인풋을 이게 USPS 데이터는 이렇게 뭐 28, 28로 돼 있는데, 이거를 위로 쭉 당겨서 이제 원디멘전으로 만들면 784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풀리 커넥트 돼서 다음 레이어로 가고 다음 레이어로 가고 하게 만들면 이게 이제 풀리 커넥티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층이 아까는 층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아니,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층이 많아지면 딥러닝이 되는 겁니다. 딥해졌으니까. 그럼 딥러닝이라고 할 때 딥의 개수는 몇 개부터 딥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딥의 의미는 뭘까? 네, 3보다 크면 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레이어 퍼셉트론보다 크면, 그러니까 3레이어 퍼셉트론부터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뭐 별거 아니죠. 요거부터 벌써 딥이 된 거예요. 근데 왜 딥러닝이라는 게 말이 생기고 그렇게 사람들이 어려워했느냐 할 것 같으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28 데이터는 엠니스트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표준 연구소 데이터고 USPS는 좀 더 리얼리스틱한 건데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조금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3레이어, 4레이어를 만들어서 해보니까 문제는 여러분들도 그 왜 시뮬레이터 내가 이제 그 공유해 준 거 있잖아요. 거기서 레이어를 늘려보세요. 굉장히 시간 오래 걸려요. 결과는 좋은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이 프랙티컬하게 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뭐 그때는 2레이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킬 때 왜 어려운 점이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내가 90년대 그거를 처음 한 게 93년, 4년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내 일을 알고 그랬을 때 그거 시뮬레이션 할 때는 뭐냐? 과거에 그 당시에 이제 미니 컴퓨터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혼자 돌렸어. 밤에 아무도 안 쓰고 그럴 때. 그리고 이틀 사흘 돌렸어. 그리고 시간이 조금이라도 빨리 돌기 위해서 다 C로 쓰고 필요한 거는 어셈블러까지 썼어. 그렇게 해서 이제 돌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GPU가 있으니까 그냥 삽시간에 다 되죠. 그 정도는 뭐 이제 몇 초면 끝나요, 지금은. 근데 그때는 며칠이 걸려서 했어. 근데 이게 딥 뉴럴 네트워크이 되면 그거보다도 훨씬 힘드니까 사실은 프랙티컬하게 학습을 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모델이 있고 유니버설 펑션 어프록시메이터 하면 뭐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딥러닝은 힘들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고, 그러면 그때 얀 루크는 어땠느냐? 이거 학습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혼자서 그래도 잘한다고 그래가지고서 벨랩에서 돈도 많이 내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미니 컴퓨터가 몇 개씩 있는 걸 가지고서 이제 학습을 시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험을 할 수 있었대요.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전 세계 누가 얀 루크만큼 그렇게 벨랩처럼 악용구비를 막 대주는 데가 있었겠어. 다 그 당시에 신경망은 기초 연구고 이거는 프랙티컬하지 않으니까 연구비도 잘 안 주고 그래가지고서 다 가난뱅이들이었거든요. 벨랩이니까 가능했지. 그러니까 신경망은 프랙티컬리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어. 뭐 되긴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미니 컴퓨터 몇 개씩 갖다 놓고 어떻게 이미지 레코그니션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경망은 아주 미래에 겨우 만들어질 수 있는 기초 연구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자가 들어가면 구가 이제 깜빡깜빡하는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많은 웨이트들을 어떻게 정하느냐. 여기서 벌써 보면 어때요? 784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웨이트잖아요. 이걸 옵티마이즈 하는 문제는 밀리언즈 오브 파라메타 옵티마이제이션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졌죠. 지금 챗GPT 같은 거는 이 정도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크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 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알고리즘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누구냐? 사실은 처음 발견한 건 아니고 두 번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의 PDP 그룹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이 PDP 그룹은 내가 이걸 안 켜고 하고 있었네요. 이제 소리 나죠? 이 PDP 그룹이라는 애들은 헤드가 이제 데이비드 룸메라트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스탠포드 심리학과에서도 이제 신처럼 모시던 이미 무지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맥켈런드라고 하는 또 이제 부사장쯤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 Group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책을 썼어요. 이게 책이 뭐 한 5권인가 6권인가 돼요. 근데 이 볼륨 1에 이제 이 백프로포케이션 알고리즘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처음 만든 줄 알았고, 스탠포드 정도 되는 대학에서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삽시간에 이제 학계에 퍼지니까 다들 오 그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어? 그러고서 그때 막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나왔을 때 정도부터 이제 막 붐이 일었어요. 그러니까 오정훈 교수가 이 리서치에 들어간 것도 이제 그거 바로 직후에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 발명한 게 아니었어요. 1974년에 이 사람이 폴 웨버스라는 아저씨가 학교도 좀 후진돼서 PhD를 하면서 이거를 발표를 했던 거예요. 발표도 아니고 논문으로도 안 쓰고 PhD thesis.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저기 박사과정 학생이 이제 이런 거 뭐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누가 관심을 두겠어. 그냥 지도교수나 그런 거 있냐 그러고 지도교수도 중요성을 몰랐겠지. 그러니까 묻혀 있었는데 1987년에 PDP 그룹이 발표를 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서 학계 전체가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이 아저씨가 보니까 그건 내가 옛날에 해놓은 건데 그러고서 달려가가지고서 룸메라트 교수님 그건 제가 옛날에 했어요. 그러고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룸메라트 교수가 봅시다. 그러네. 그러고서 사실은 학계에 임팩트를 준 건 자기가 다 했지만 그래도 네가 한 번 맞으니까 당신도 여기에 한몫 끼셔 그래가지고서 PDP 그룹과 폴 웨버스가 인디펜던트리 발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저기 백프로포게이션의 발명자로 이제 이름을 올리게 된 거죠. 백프로포게이션은 뭐냐?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니까 여기 뭐 저기 PDP TV가 있지만 벽에다가 PDP TV 똑바로 거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거 걸 때 이제 옆에서 조수가 보고 있으면서 이쪽으로 하세요, 저쪽으로 하세요. 약간 오른쪽을 더 올려야 될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저기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에러가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틀려 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방향을 바꿔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재밌는 걸 보면 요거는 원래 있던 그림을 내가 약간 고친 거예요. 뭐가 고쳐졌을까요? 똑같은 그림이 안에 있죠. 그죠? 목적이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으로 PDP TV 안에 있는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상태가 다 고개 똑바로 되게 걸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레이어를 거쳐가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아웃풋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게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의 이제 목적이다 하는 얘기를 이제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있는 그림을 가져다가 이제 저렇게 약간 변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TV를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TV 안에 있는 그림이 똑바로 걸리는 것을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아까 이제 feed forward processing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인풋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forward processing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앞으로 이렇게 그 시그널들이 앞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거를 feed forward processing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시그널은 그러니까 인풋 시그널은 저렇게 이제 아웃풋까지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싱은 언제 하게 돼요? 학습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인풋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나오는 때 하게 되죠. 실제로 인공지능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쓴다 그럴 때는 이게 뭐예요? 실제로 오퍼레이션 상태인 거죠. 학습이 아니고 오퍼레이션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인퍼런스 엔진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대규모의 그 챗GPT나 뭐 하이퍼클로버나 이런 거를 운영을 할 때는 학습 엔진과 인퍼런스 엔진을 따로 분리해서 씁니다. 이건 맨날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해주는 거하고 학습시키는 거하고 이제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웃풋이 나오게 되면 이 아웃풋이 우리가 제대로 학습이 돼 있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시뮬레이터 가지고 해봤을 때 영 이상한 답이 나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 비디오가 This is a 3. It's sloppily written and rendered at an extremely low resolution of 28 by 28 pixels, but your brain has no trouble recognizing it as a 3. And I want you to take a moment to appreciate how crazy it is that brains can do this so effortlessly. I mean, this, and this are also recognizable as 3s, even though the specific values of each pixel is very different from one image to the next. The particular light-sensitive cells in your eye that are firing when you see this 3 are very different from the ones firing when you see this 3. But something in that crazy smart visual cortex of yours resolves these as representing the same idea, while at the same time recognizing other images as their own distinct ideas. But if I told you, hey, sit down and write for me a program that takes in a grid of 28 by 28 pixels like this, and outputs a single number between 0 and 10, telling you what it thinks the digit is, well, the task goes from comically trivial to dauntingly difficult. Unless you've been living under a rock, I think I hardly need to motivate the relevance and importance of machine learning and neural networks to the present and to the future. But what I want to do here is show you what a neural network actually is, assuming no background, and to help visualize what it's doing. Not as a buzzword, but as a piece of math. My hope is just that you come away feeling like the structure itself is motivated, and to feel like you know what it means when you read or you hear about a neural network, quote-unquote, learning. This video is just going to be devoted to the structure component of that, and the following one is going to tackle learning. What we're going to do is put together a neural network that can learn to recognize handwritten digits. This is a somewhat classic example for introducing the topic, and I'm happy to stick with the status quo here, because at the end of the two videos, I want to point you to a couple good resources where you can learn more, and where you can download the code that does this and play with it on your own computer. There are many, many variants of neural networks, and in recent years there's been sort of a boom in research towards these variants. But in these two introductory videos, you and I are just going to look at the simplest plain vanilla form with no added frills. This is kind of a necessary prerequisite for understanding any of the more powerful modern variants, and trust me, it still has plenty of complexity for us to wrap our minds around. But even in this simplest form, it can learn to recognize handwritten digits, which is a pretty cool thing for a computer to be able to do. And at the same time, you'll see how it does fall short of a couple hopes that we might have for it. As the name suggests, neural networks are inspired by the brain. But let's break that down.
what are the neurons and in what sense are they linked together? Right now, when I say neuron, all I want you to think about is a thing that holds a number, specifically a number between 0 and 1. It's really not more than that. For example, the network starts with a bunch of neurons corresponding to each of the 28 times 28 pixels of the input image, which is 784 neurons in total. Each one of these holds a number that represents the grayscale value of the corresponding pixel, ranging from 0 for black pixels up to 1 for white pixels. This number inside the neuron is called its activation. And the image you might have in mind here is that each neuron is lit up when its activation is a high number. So all of these 784 neurons make up the first layer of our network. Now jumping over to the last layer, this has 10 neurons, each representing one of the digits. The activation in these neurons, again, some number that's between 0 and 1, represents how much the system thinks that a given image corresponds with a given digit. There's also a couple layers in between, called the hidden layers, which for the time being should just be a giant question mark for how on earth this process of recognizing digits is going to be handled. In this network, I chose 2 hidden layers, each one with 16 neurons, and admittedly, that's kind of an arbitrary choice. To be honest, I chose 2 layers based on how I want to motivate the structure in just a moment, and 16, well, that was just a nice number to fit on the screen. In practice, there is a lot of room for experiment with a specific structure here. The way the network operates, activations in one layer determine the activations of the next layer. And of course, the heart of the network, as an information processing mechanism, comes down to exactly how those activations from one layer bring about activations in the next layer. It's meant to be loosely analogous to how in biological networks of neurons, some groups of neurons firing cause certain others to fire. Now the network I'm showing here has already been trained to recognize digits, and let me show you what I mean by that. It means if you feed it an image, lighting up all 784 neurons of the input layer according to the brightness of each pixel in the image, that pattern of activations causes some very specific pattern in the next layer, which causes some pattern in the one after it, which finally gives some pattern in the output layer. And the brightest neuron of that output layer is the network's choice, so to speak, for what digit this image represents. And before jumping into the math for how one layer influences the next, or how training works, let's just talk about why it's even reasonable to expect a layered structure like this to behave intelligently. What are we expecting here? What is the best hope for what those middle layers might be doing? Well, when you or I recognize digits, we piece together various components. A 9 has a loop up top and a line on the right. An 8 also has a loop up top, but it's paired with another loop down low. A 4 basically breaks down into 3 specific lines and things like that. Now in a perfect world, we might hope that each neuron in the second to last layer corresponds with one of these subcomponents. That anytime you feed in an image with, say, a loop up top, like a 9 or an 8, there's some specific neuron whose activation is going to be close to 1. And I don't mean this specific loop of pixels. The hope would be that any generally loopy pattern towards the top sets off this neuron. That way, going from the third layer to the last one just requires learning which combination of subcomponents corresponds to which digits. Of course, that just kicks the problem down the road, because how would you recognize these subcomponents, or even learn what the right subcomponents should be? And I still haven't even talked about how one layer influences the next, but run with me on this one for a moment. Recognizing a loop can also break down into subproblems. One reasonable way to do this would be to first recognize the various little edges that make it up. Similarly, a long line, like the kind you might see in the digits 1 or 4 or 7, well, that's really just a long edge. Or maybe you think of it as a certain pattern of several smaller edges. So maybe our hope is that each neuron in the second layer of the network corresponds with the various relevant little edges. Maybe when an image like this one comes in, it lights up all of the neurons associated with around 8 to 10 specific little edges, which in turn lights up the neurons associated with the upper loop and a long vertical line, and those light up the neuron associated with a 9. Whether or not this is what our final network actually does is another question, one that I'll come back to once we see how to train the network.
but this is a hope that we might have, a sort of goal with a layered structure like this. Moreover, you can imagine how being able to detect edges and patterns like this would be really useful for other image recognition tasks. And even beyond image recognition, there are all sorts of intelligent things you might want to do that break down into layers of abstraction. Parsing speech, for example, involves taking raw audio and picking out distinct sounds, which combine to make certain syllables, which combine to form words, which combine to make up phrases and more abstract thoughts, etc. But getting back to how any of this actually works, picture yourself right now designing how exactly the activations in one layer might determine the activations in the next. The goal is to have some mechanism that could conceivably combine pixels into edges, or edges into patterns, or patterns into digits. And to zoom in on one very specific example, let's say the hope is for one particular neuron in the second layer to pick up on whether or not the image has an edge in this region here. The question at hand is, what parameters should the network have? What dials and knobs should you be able to tweak so that it's expressive enough to potentially capture this pattern, or any other pixel pattern, or the pattern that several edges can make a loop, and other such things? Well, what we'll do is assign a weight to each one of the connections between our neuron and the neurons from the first layer. These weights are just numbers. Then, take all of those activations from the first layer and compute their weighted sum according to these weights. I find it helpful to think of these weights as being organized into a little grid of their own, and I'm going to use green pixels to indicate positive weights and red pixels to indicate negative weights, where the brightness of that pixel is some loose depiction of the weight's value. Now, if we made the weights associated with almost all of the pixels 0, except for some positive weights in this region that we care about, then taking the weighted sum of all the pixel values really just amounts to adding up the values of the pixel just in the region that we care about. And if you really wanted to pick up on whether there's an edge here, what you might do is have some negative weights associated with the surrounding pixels. Then, the sum is largest when those middle pixels are bright, but the surrounding pixels are darker. When you compute a weighted sum like this, you might come out with any number. But for this network, what we want is for activations to be some value between 0 and 1. So a common thing to do is to pump this weighted sum into some function that squishes the real number line into the range between 0 and 1. And a common function that does this is called the sigmoid function, also known as a logistic curve. Basically, very negative inputs end up close to 0, very positive inputs end up close to 1, and it just steadily increases around the input 0. So the activation of the neuron here is basically a measure of how positive the relevant weighted sum is. But maybe it's not that you want the neuron to light up when the weighted sum is bigger than 0. Maybe you only want it to be active when the sum is bigger than, say, 10. That is, you want some bias for it to be inactive. What we'll do then is just add in some other number, like -10, to this weighted sum before plugging it through the sigmoid squishification function. That additional number is called the bias. So the weights tell you what pixel pattern this neuron in the second layer is picking up on, and the bias tells you how high the weighted sum needs to be before the neuron starts getting meaningfully active. And that is just one neuron. Every other neuron in this layer is going to be connected to all 784 pixel neurons from the first layer. And each one of those 784 connections has its own weight associated with it. Also, each one has some bias, some other number that you add on to the weighted sum before squishing it with the sigmoid. And that's a lot to think about. With this hidden layer of 16 neurons, that's a total of 784 times 16 weights, along with 16 biases. And all of that is just the connections from the first layer to the second. The connections between the other layers also have a bunch of weights and biases associated with them. All said and done, this network has almost exactly 13,000 total weights and biases. 13,000 knobs and dials that can be tweaked and turned to make this network behave in different ways. So when we talk about learning, what that's referring to is getting the computer to find a valid setting for all of these many, many numbers so that it'll actually solve the problem at hand. One thought experiment that is at once fun and kind of horrifying
is to imagine sitting down and setting all of these weights and biases by hand, purposefully tweaking the numbers so that the second layer picks up on edges, the third layer picks up on patterns, etc. I personally find this satisfying rather than just treating the network as a total black box, because when the network doesn't perform the way you anticipate, if you've built up a little bit of a relationship with what those weights and biases actually mean, you have a starting place for experimenting with how to change the structure to improve. Or when the network does work, but not for the reasons you might expect, digging into what the weights and biases are doing is a good way to challenge your assumptions and really expose the full space of possible solutions. By the way, the actual function here is a little cumbersome to write down, don't you think? So let me show you a more notationally compact way that these connections are represented. This is how you'd see it if you choose to read up more about neural networks. Organize all of the activations from one layer into a column as a vector. Then organize all of the weights as a matrix, where each row of that matrix corresponds to the connections between one layer and a particular neuron in the next layer. What that means is that taking the weighted sum of the activations in the first layer, according to these weights, corresponds to one of the terms in the matrix vector product of everything we have on the left here. By the way, so much of machine learning just comes down to having a good grasp of linear algebra, so for any of you who want a nice visual understanding for matrices and what matrix vector multiplication means, take a look at the series I did on linear algebra, especially chapter 3. Back to our expression, instead of talking about adding the bias to each one of these values independently, we represent it by organizing all those biases into a vector and adding the entire vector to the previous matrix vector product. Then as a final step, I'll wrap a sigmoid around the outside here. And what that's supposed to represent is that you're going to apply the sigmoid function to each specific component of the resulting vector inside. So, once you write down this weight matrix and these vectors as their own symbols, you can communicate the full transition of activations from one layer to the next in an extremely tight and neat little expression. And this makes the relevant code both a lot simpler and a lot faster, since many libraries optimize the heck out of matrix multiplication. Remember how earlier I said these neurons are simply things that hold numbers? Well, of course, the specific numbers that they hold depends on the image you feed in. So it's actually more accurate to think of each neuron as a function, one that takes in the outputs of all the neurons in the previous layer and spits out a number between 0 and 1. Really, the entire network is just a function, one that takes in 784 numbers as an input and spits out 10 numbers as an output. It's an absurdly complicated function, one that involves 13,000 parameters in the forms of these weights and biases that pick up on certain patterns, and which involves iterating many matrix vector products and the sigmoid squishification function. But it's just a function nonetheless. And in a way, it's kind of reassuring that it looks complicated. I mean, if it were any simpler, what hope would we have that it could take on the challenge of recognizing digits? And how does it take on that challenge? How does this network learn the appropriate weights and biases just by looking at data? Well, that's what I'll show in the next video. And I'll also dig a little more into what this particular network we're seeing is really doing. Now is the point I suppose I should say subscribe to stay notified about when that video or any new videos come out. But realistically, most of you don't actually receive notifications from YouTube, do you? Maybe more honestly, I should say subscribe so that the neural networks that underlie YouTube's recommendation algorithm are primed to believe that you want to see content from this channel get recommended to you. Anyway, stay posted for more. Thank you very much to everyone supporting these videos on Patreon. 네, 이제 커머셜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니까 뭐 이게 내가 저기 강의를 거저 먹으려고 이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선생님 나도 여기 뭐 좀 굉장히 시간 많이 들여서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했는데, 얘 거를 보면은 손들었다, 너 이겼다, you win,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얘 거를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더라고요. 이게 3 brown and 1 blue, 3 blue, 1 brown,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이 유튜브 채널은 여러분이 딥러닝을 공부하려면 무조건 구독해서 보고 또 보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나도 쉽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 쉽게 가르치는 데는 저기 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얘 비디오는 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인풋이 있을 때 아웃풋이 나오는 거고 히든 레이어들을 지나서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웃풋이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 이런 웨이트들이 있는 거고, 얘가 지금 이때 보여준 것처럼 인풋과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하게 되면은 히든 레이어로 들어가는 또 인풋 벡터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액티베이션 펑션이 더해지면은 0과 1 사이의 넘버로 만들어지게 되고, 뭐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 펑션을 쓰게 되면 그런 제한이 없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히든 노드로 가는. 근데 이 비디오에서 이제 포인트아웃 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 웨이트가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각각의 히든 노드로 가는 웨이트, 그러니까 이렇게 된 웨이트, 이렇게 된 값, 이렇게 된 값을 합친 이런 벡터가 되겠죠. 그 벡터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 이게 동그라미가 있느냐, 뭐 수직선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특별한 모양, 피처라고 그러죠. 피처들을 이제 뽑아내는 웨이트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피처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동그란 부분, 여기는 뭐 직선 부분, 여기는 뭐 수평선 부분, 이런 것들을 각각 픽업해 가지고서 그 다음 단계로 넘겨 가지고서 또 좀 더 하이 레벨의 피처를 찾아주고 하는 일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대로 된 아웃풋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웃풋이 나올 텐데,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타겟 아웃풋과는 같지 않을 거니까, 그럼 뭐 학습이라는 건 뭐예요? 두 개가 서로 같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학습이다, 이런 얘기고, 그 학습이라는 거는 뭐냐? 바로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웨이트 인풋과 아웃풋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되게, 이 친구도 튜닝을 한다고 그랬는데 웨이트를 튜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웨이트 하나하나에 여기 있는 것처럼 튜닝 버튼이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하면서 큰 값, 작은 값으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오교수도 꽤 공들여서 애니메이션 만들었는데 걔것만은 못해. 그러나 저 사람이 저거를 교수가 직접 만들려고 할 때 얼마나 공들였겠는가 하는 거는 좀 생각하면서 보라야 돼. 그런데 그럼 이걸 어떻게 튜닝을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걸 설명하는 것이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이다, 이거죠. 또 이제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지금 한 얘기들을 대충 설명해 주죠. 그래서 결국은 순전파 과정에서 예측한 출력값과 실제 출력값 간의 차이를 계산하여 오차를 구하고, 이 오차를 이용하여 역전파 과정을 거쳐 각 층의 가중치와 편향 바이어스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때 경사하강법을 이용하여 가중치와 편향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튜닝 버튼이 달려 있는 거를 미니마이징 에러 하는 거다. 에러를 역방향으로 이제 프로포게이트 시키면서 이제 웨이트를 튜닝 해주는 거다 하는 것이 이제 백프로포게이션의 기본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건 뭐냐? 리얼 아웃풋 값과, 그러니까 우리의 익샘플들이 주는 실제 아웃풋 값과 이 네트워크에 내놓은 아웃풋 값, 그거를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보고 그 에러가 모든 데이터를 합친 거에 대해서 가장 줄어들게 만들어주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학습이라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고쳐가느냐? 역전파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아웃풋 레이어부터 뒤로 이 방향으로 가면서 요 웨이트들을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를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전파를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가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그런데 이 값들은 이 웨이트들로 인해서 여기 이제 아웃풋의 값이 달라지면서 그 에러가 이제 차이가 날 텐데 그것들은 또 뭐의 함수예요? 이것들의 함수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걸 알려면은 또 여기 있는 웨이트들의 함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또 그 웨이트들을 또 바꿔줘야까지 바꿔줘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또 뭐예요? 여기 있는 히든 레이어 값들의 결과니까 그걸 또 제대로 만들어 주려면 이거를 또 뒤로 옮겨가면서 이 웨이트들을 또 바꿔줘야지 제대로 된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운동장에서 이제 줄을 섰는데 뭐 초등학교 1학년들 처음에 줄 서면 삐뚤빼뚤 쓰잖아요. 어디서부터 칠려나고 야야 너 거기 있는데 저 이쪽으로 서 그러고서 이제 선생님들이 막 이제 단상 위에 가면서 보면서 이제 줄을 세우잖아. 그렇게 이제 디렉션을 주는 과정이 바로 이 백프로포게이션이다 하는 얘기고 실제로 그러면 얼마나 틀렸고 얼마를 고쳐줘야 되는지 계산하는 방법이 미적분으로 그 데리버티브를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cost function is sum over all examples. 모든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다 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example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인풋들이 이제 계속 바뀌어가면서 그걸 다 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계속 여기 있는 웨이트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모든 example들과 이 웨이트들을 다 저기 더해가지고서 바꿔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바꿔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인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나온 타겟 아웃풋과 우리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아웃풋과의 차이가 바로 이제 에러가 되는데 그 에러가 뭐냐? 그 에러를 줄여서 0을 만들면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은 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에러는 뭐의 함수예요? 바이어스와 웨이트와 그 다음에 example set의 함수가 되죠. 그죠? example들 전체에 대해서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베리어블로 바꿔가면서 그거를 줄여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는 과정이 되죠. 웨이트의 값을 찾는 과정이 되니까 그것이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변수는 뭐냐면 우리가 줄여야 될 변수는 웨이트 1부터 웨이트 n개까지. 아까 그 네트워크에는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13,000개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하나들에 대한 미분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베리어블이 여러 개 있으니까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한 개의 베리어블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 배웠는데 여기서는 13,000개에 대해서 혹은 뭐 챗GPT 같은 거는 뭐 몇천억 개에 대해서 미분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다 미분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편미분이라고 부르죠. partial derivative.
그래서 그걸 각각의 그 웨이트에 대한 미분을 다 이제 벡터로 만들면은 그게 바로 그레디언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컴포넌트가 각각의 웨이트들에 대한 미분인 벡터를 우리가 그레디언트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에러를 줄이는 방법은 뭐냐? 그레디언트의 방향은 그것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이쪽 방향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이제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방향이니까 가장 빨리 줄어드는 방향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줄여가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기 이 코스트 펑션을 W와 이 바이어스 벡터에 대해서 줄여가는 것이니까 그걸 계속 줄여가다 보면은 여기 그것이 값이 가장 작은 점에 도달하겠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라인은 뭐냐면은 그게 가장 빨리 줄어드는 라인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슬로프가 가장 빠른 데로 가잖아요. 우리가 스키장에서 누가 넘어지면은 어떻게 가요? 슬로프가 가장 스티프한 쪽으로 그쪽으로 쓱 가버리니까 이제 그쪽으로 밖으로 나가버리면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걸 열심히 이제 힘을 줘가지고 일로 피하고 저를 피하고 하는 게 스키 잘 타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게 그레디언트가 줄어드는 방향이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계산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 함수이기 때문에 요걸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낸 게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를 계산하게 되면은 그 그레디언트의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웨이트를 조금씩 바꿔 나가면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지금 스타팅 포인트예요. 이것도 내가 나중에 요거는 내가 링크를 안 했구나. 요거 찾아가지고서 나중에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또 시뮬레이션을 그냥 웹사이트에서 해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또 데몬스트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친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캡처한 거예요. 줄이면 이렇게 여기 있는 구슬들이 그레디언트의 방향으로 가고 얘는 이제 잘 미니멈 포인트로 간 거죠. 근데 가다 보면은 저기 이런 데를 뭐라 그래요? 값이 거의 변하지 않는 그런 포인트가 생겼죠. 여기 이게 뭐예요? 이것은 이제 새들 포인트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로컬 미니마라고 그러죠. 우리가 원하는 가장 그것이 작아지는 값이 아닌데 어디에 맥혀 있는 중간에 가다가 이제 맥혀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는 로컬리 맥혀 있는 데는 없고, 이렇게 이제 가다가 중간에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 비슷하게 이제 슬로프가 거의 없어서 가다가 이제 막히는 새들 포인트라고 보통 그러는데, 말한장 포인트죠. 말한장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말한장의 요 부분이 그런 경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해서 이 친구가 또 비디오도 잘 만들어 놨어요. 3 blue, 1 brown. Last video, I laid out the structure of a neural network. I'll give a quick recap here, just so that it's fresh in our minds, and then I have two main goals for this video. The first is to introduce the idea of gradient descent, which underlies not only how neural networks learn, but how a lot of other machine learning works as well. Then after that, we're going to dig in a little more to how this particular network performs, and what those hidden layers of neurons end up actually looking for. As a reminder, our goal here is the classic example of handwritten digit recognition, the hello world of neural networks. These digits are rendered on a 28 by 28 pixel grid, each pixel with some grayscale value between 0 and 1. Those are what determine the activations of 784 neurons in the input layer of the network. And then the activation for each neuron in the following layers is based on a weighted sum of all the activations in the previous layer plus some special number called a bias. Then you compose that sum with some other function, like the sigmoid squishification or ArrayLu, the way that I walked through last video. In total, given the somewhat arbitrary choice of 2 hidden layers here with 16 neurons each,
the network has about 13,000 weights and biases that we can adjust. And it's these values that determine what exactly the network, actually does. Then what we mean when we say that this network classifies a given digit is that the brightest of those 10 neurons in the final layer corresponds to that digit. And remember, the motivation that we had in mind here for the layered structure was that maybe the second layer could pick up on the edges, and the third layer might pick up on patterns like loops and lines, and the last one could just piece together those patterns to recognize digits. So here, we learn how the network learns. What we want is an algorithm where you can show this network a whole bunch of training data, which comes in the form of a bunch of different images of handwritten digits, along with labels for what they're supposed to be, and it'll adjust those 13,000 weights and biases so as to improve its performance on the training data. Hopefully, this layered structure will mean that what it learns generalizes to images beyond that training data. And the way we test that is that after you train the network, you show it more labeled data that it's never seen before, and you see how accurately it classifies those new images. Fortunately for us, and what makes this such a common example to start with, is that the good people behind the MNIST database have put together a collection of tens of thousands of handwritten digit images, each one labeled with the numbers that they're supposed to be. And as provocative as it is to describe a machine as learning, once you actually see how it works, it feels a lot less like some crazy sci-fi premise, and a lot more like calculus exercise. I mean, basically it comes down to finding the minimum of a certain function. Remember, conceptually, we're thinking of each neuron as being connected to all of the neurons in the previous layer, and the weights in the weighted sum defining its activation are kind of like the strength of those connections. And the bias is some indication of whether that neuron tends to be active or inactive. And to start things off, we're just going to initialize all of those weights and biases totally randomly. Needless to say, this network is going to perform pretty horribly on a given training example, since it's just doing something random. For example, you feed in this image of a 3, and the output layer, it just looks like a mess. So what you do is you define a cost function, a way of telling the computer, no, bad computer, that output should have activations which are 0 for most neurons, but 1 for this neuron. What you gave me is utter trash. To say that a little more mathematically, what you do is add up the squares of the differences between each of those trash output activations and the value that you want them to have. And this is what we'll call the cost of a single training example. Notice, this sum is small when the network confidently classifies the image correctly, but it's large when the network seems like it doesn't really know what it's doing. So then what you do is consider the average cost over all of the tens of thousands of training examples at your disposal. This average cost is our measure for how lousy the network is and how bad the computer should feel. And that's a complicated thing. Remember how the network itself was basically a function, one that takes in 784 numbers as inputs, the pixel values, and spits out 10 numbers as its output. And in a sense, it's parameterized by all these weights and biases. Well, the cost function is a layer of complexity on top of that. It takes as its input those 13,000 or so weights and biases, and it spits out a single number describing how bad those weights and biases are. And the way it's defined depends on the network's behavior over all the tens of thousands of pieces of training data. That's a lot to think about. But just telling the computer what a crappy job it's doing isn't very helpful. You want to tell it how to change those weights and biases so that it gets better. To make it easier, rather than struggling to imagine a function with 13,000 inputs, just imagine a simple function that has one number as an input and one number as an output. How do you find an input that minimizes the value of this function? Calculus students will know that you can sometimes figure out that minimum explicitly, but that's not always feasible for really complicated functions. Certainly not in the 13,000 input version of this situation for our crazy complicated neural network cost function. A more flexible tactic is to start at any old input and figure out which direction you should step to make that output lower. Specifically, if you can figure out the slope of the function where you are, then shift to the left if that slope is positive, and shift the input to the right if that slope is negative. If you do this repeatedly, at each point checking
slope and taking the appropriate step, you're going to approach some local minimum of the function. And the image you might have in mind here is a ball rolling down a hill. And notice, even for this really simplified single input function, there are many possible valleys that you might land in, depending on which random input you start at. And there's no guarantee that the local minimum you land in is going to be the smallest possible value of the cost function. That's going to carry over to our neural network case as well. And I also want you to notice how if you make your step sizes proportional to the slope, then when the slope is flattening out towards the minimum, your steps get smaller and smaller. And that kind of helps you from overshooting. Bumping up the complexity a bit, imagine instead a function with 2 inputs and 1 output. You might think of the input space as the xy plane, and the cost function as being graphed as a surface above it. Now instead of asking about the slope of the function, you have to ask which direction should you step in this input space so as to decrease the output of the function most quickly. In other words, what's the downhill direction? And again, it's helpful to think of a ball rolling down that hill. Those of you familiar with multivariable calculus will know that the gradient of a function gives you the direction of steepest ascent. Basically, which direction should you step to increase the function most quickly? Naturally enough, taking the negative of that gradient gives you the direction to step that decreases the function most quickly. And even more than that, the length of this gradient vector is actually an indication for just how steep that steepest slope is. Now, if you're unfamiliar with multivariable calculus and you want to learn more, check out some of the work that I did for Khan Academy on the topic. Honestly though, 오케이. 조금 있으면 또 커머셜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뭐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컨셉을 이제 좀 더 그래픽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다시 뭐 이 튜닝 버튼들이 나왔는데 이 튜닝 버튼들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건 뭐냐면 여기 있는 아웃풋과 인풋에, 그러니까 타겟 아웃풋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랜덤하게 베리어블들을 여기에 웨이트들을 주니까 얘 말대로 헐업을 한 아웃풋이 나올 텐데 그것과의 차이를 이제 시스테매틱하게 줄여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본 것 같이 뭐 로컬 미니마도 피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가장 빨리 가는 길로 찾아가 가지고서 이제 그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 가지, 그리고 이제 얘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래서 여기 웨이트들이 계속 어떤 피처들을 찾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여러분이 지난번에 우리 시뮬레이션 해봤던 이렇게 그 히든 레이어 숫자도 바꾸고, 그 다음에 뭐 웨이트도 바꾸고, 히든 노드의 수도 바꾸고 하는 그 시뮬레이터에서 해보면 되는데, 그래서 그 피처들이 어떤 걸 픽업하고 있는지 보라고 보여주는 그림이 옆에 보면은 또 조그맣게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피처를 어떤 걸 픽업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세요. 그런 거 재미있어요. 근데 이게 학습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이제 아까 보면은 뭐 로컬 미니마도 걸리고 하는 얘기를 했지만, 그건 이 친구는 제가 실제로 깊이 리서치한 사람은 아니고 이제 그걸 이해를 해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들었는데, 학습이 안 되는 이유가 주로 뭘 것 같아요? 그 시뮬레이터 가지고 실험해보면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머신러닝 연구하는 리서처들도 몰라. 현장에 있는 그냥 코딩 해가지고서 AI 만들고 그냥 이거 뭐 코드 가져왔으니까 학습시키면 되겠지 하고 하는 사람들도 또 몰라. 그래서 막히면 할 방법이 없어. 근데 그 시뮬레이터를 갖고 한참 갖고 놀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초보자지만 금세 그 이유를 할 수가 있는데, 오 교수가 90년대에 했던 일은 뭐냐?
러닝이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라는 거를 설명한 거예요. 멀티레이프 시스템에서. 근데 그게 뭐냐? 그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실험해 보면 요새는 여러분들도 쉽게 실험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뭐 나중에 뭐 또 좀 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이게 각각의 피처들인데 예를 들어서 구자를 얘기하면 너는 동그라미 부분을 맞고 너는 일자를 맞고 그거를 누구한테 일을 나눠줄까? 여기 히든 노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학습을 시킬 때는 모두가 똑같은 자격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동그라미 맞고 너는 일자를 맞고 그러고서 이제 역할을 분담해주면 굉장히 빨리 학습이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뭐 동그라미 비슷한 저거를 주고 너는 뭐 여기서 시작하고 이제 여러 가지 피처들을 집어넣고 시작하면 학습이 빨리 될 텐데 또 어설프게 피처도 줬다가는 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정훈 교수가 이제 그때 학생이었던 강국진이라는 친구랑 어떤 교수님 두 분이랑 같이 연구를 해보니까 늦어지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이 서로 이건 내 역할이야, 이건 네 역할이야 그러고 싸우고 역할이 분화가 안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리다가 역할이 분화가 되겠어요. 아 그래 알아서 너가 동그라미 해 너는 직선해 하고 갈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학습이 확 빨리 되더라. 나는 그거를 발견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를 해가지고서 이제 그때 세바스찬이 뭐 얀루쿤도 데리고 오고 해서 사람들 잡아서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얀루쿤이 르넷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역할이 쉽게 갈라지도록 거기다 벌써 메커니즘을 넣어놨어. 아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해놨어 이제 문자 인식이 잘 되는구나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서로 박수치고 그래 그렇구나 네가 그걸 설명해주네 이러면서 뭐 그 다음에 이제 벨랩에 가서 뭐 초청받아서 같이 연구도 하고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그 역할이 분화되지 않는 것은 아까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로컬 미니머가 아니고 대부분은 아까 본 그런 새들 포인트 같은 역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시뮬레이터 가지고 하다 보면은 패턴을 두 개의 유니트가 같이 픽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그게 잘 안 풀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학습을 시키다가 어떤 만약에 우리 조교님이 논문 쓰는데 그런 게 걸렸다 그러면 내가 한 얘기가 이제 학습이 안 되고 모델은 제대로 된 걸 가져왔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그걸 어떻게 좀 풀어볼까 하는 데가 아주 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 교수한테 배운 사람하고 배운 사람하고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일단은 요 뒤에 있는 웨이트들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요 히든 노드에 있는 값들의 영향을 받는 그 뒤에 있는 웨이트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인풋 레이어에 있는 걸 바꾸고 이렇게 차례차례 뒤에서부터 바꿔간다 하는 게 이제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보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세요. 4개가 있습니다. 4개 다 볼 가치가 있고 세 번째 거는 이제 백프로포게이션을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주고요. 근데 그 정도 개념은 나도 설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설명하는 그러면 체인룰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계산했느냐 하는 얘기가 4번째 비디오에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 어떤 웨이트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 웨이트가 있는데 요것을 바꾸려면은 이게 아웃풋에 영향을 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모든 히든 노드로 들어온 거에 인풋 플러스 여기 함수를 통해서 여기 웨이트를 통해서 아웃풋에 갔을 때 이 J라는 것이
원래 타겟 아웃풋과 내가 만든 아웃풋의 차이를 나타내는 펑션이겠죠. 그러니까 요것을 영향을 주는 거는 요 아웃풋의 함수의 영향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할 때는 내가 요 팩터만 알면은 이 WKJ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 레이어부터 계산을 하면 되고요. 수식 자체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수많은 책에 쫙 데리베이션이 다 되어 있는데 뭐 컨셉을 이해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나가려면 내가 지금 여기 소개한 저기 3 브라운 1 블루 그거 보시면 또 그것도 꽤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요 위에 있는 레이어는 꽤 계산이 잘 됐어. 그래서 뭐 여기서 줄일 수 있는 만큼은 에러를 줄였는데,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더 줄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인풋 레이어에 있는 거를 줄여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내가 바뀌면은 최종 아웃풋 여기 타겟 아웃풋과 내가 낸 아웃풋의 차이에 대한 펑션을 어떤 놈이 영향을 미치느냐 보면 요 웨이트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요 웨이트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아웃풋 값이 이제 타겟의 타겟과 내 거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이 코스트 펑션의 함수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요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값들이 미치는 영향들을 다 서메이션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데리버티브를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그게 백프로포케이션 룰인 거고,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미적분의 뭐를 이용해? 체인 룰을 이용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 내가 다 계산해가지고서 이제 프로그램 해야 되냐? 아니고 그거 다 이용해서 계산해가지고서 패키지로 다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텐서플로우.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각각의 다른 코스트 펑션을 코스트 펑션을 아까 본 스퀘어, sum of squares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로그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만든 알고리즘들이 케라스 라이브러리를 부르면은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트 펑션은 sum of weights of examples. 이거 또 그 다음에 내 아웃풋이 지나가는 모든 패스에 대해서 또 서메이션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그것도 수식 설명까지 나오는데, The hard assumption here is that you've watched part 3, giving an intuitive walkthrough of the backpropagation algorithm. Here, we get a little bit more formal and dive into the relevant calculus. It's normal for this to be at least a little confusing, so the mantra to regularly pause and ponder certainly applies as much here as anywhere else. Our main goal is to show how people in machine learning commonly think about the chain rule from calculus in the context of networks, which has kind of a different feel from how most introductory calculus courses approach the subject. For those of you uncomfortable with the relevant calculus, I do have a whole series.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면 전체가 보여야 되는데 이거하고 연결이 안 됐네.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서머리를 하자면 우리가 백프로포게이션이 뭐냐 하면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혹은 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아니라 트랜스포머 whatever 뉴럴 네트워크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계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체인 룰을 사용해서 그 식을 계산을 한다. 그 다음에 웨이트 매트릭스의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계산하는 것이고 이것들을 사용하려면은 우리가 일일이 계산해서 코딩할 필요는 없고 텐서플로우를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강의에서는 이거 내가 조금 수식을 가르쳤더니 그냥 다들 아우성이 나와서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좀 쉽게 보시려면 아까 그 나왔던 비디오들을 보시고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컨셉은 이런 거죠. 우리가 내가 만든 네트워크가 잠정적으로 내놓은 아웃풋은 완벽한 아웃풋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웃풋과 타겟 아웃풋의 차이의 제곱, 의 서메이션 혹은 뭐 그 비슷한 코스트 펑션이 미니마이즈 돼서 0이 되면 이제 타겟과 내가 낸 아웃풋에 이제 에러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를 갖는 함수를 만들어서 그거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계산하면 되고 당연히 그 함수를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하겠죠. 그리고 그 그레디언트를 아까 에타라는 어떤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조금씩 바꿔가는데 그 에타를 빨리 하면은 빨리 에러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잘못돼서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으니까 적정한 파라미터를 택해서 이제 잘 가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에러가 0이 되기는 불가능하고 상당히 줄어들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학습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진짜로 인투이티브하게 여러분들이 쉽게 그거를 보시려면 그러니까 우리 텐서플로우